1975년 6월 부산의 작은 골목집에서 박순덕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배를 불룩하게 만든 채 아버지의 호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미군 부대에서 일하던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본국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계집애가 몸가짐을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와 어머니의 한숨 속에서 순덕은 갓난아기를 안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구로공단의 낡은 여인숙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 대림의류 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하기 시작한 순덕의 하루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민수에게 젖을 먹인 후 이웃 할머니에게 맡기고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똑같은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깨와 목은 굳어서 돌조각처럼 딱딱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면 민수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들이 안기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밤늦게까지 빨래를 하고 다음날 반찬을 준비하느라 잠은 항상 부족했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면 작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때는 성적도 중상위권을 유지했고 선생님들도 예의 바른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순덕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8년간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는 흥미를 잃고 PC방과 오락실을 전전했습니다. 순덕이 잔소리를 하면 화를 냈습니다. 다른 애들은 아빠도 있고 돈도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해요? 고등학교 때는 더욱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순덕이 야근까지 해서 모은 돈으로 비싼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대학에는 들어갔습니다. 지방 사립대 경영학과였지만 순덕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는 청소일까지 했습니다. 손톱 밑까지 까맣게 때가 끼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2년 만에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공부가 재미없어요.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되잖아요. 순덕의 28년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대가 된 민수는 집에서 빈둥거리며 컴퓨터 게임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라고 하면 핑계만 댔습니다. 요즘 알바도 경쟁이 심해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나올 때 문틈으로 훔쳐보거나 잠들 때까지 방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가끔 엄마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라며 뒤에서 안기는데 그 손길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순덕은 불편했지만 아들이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습니다. 설마 자신의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2003년이 되면서 순덕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어지럽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28년간 혹사한 몸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닥칠 운명의 날을 말입니다. 2003년 6월 15일 오후 2시 순덕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재봉틀 앞에서 작업 중이던 순덕이 갑자기 아 하는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119가 출동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좌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에 순덕은 절망했습니다. 53세의 나이에 반신불수가 된 것입니다. 더 큰 절망은 앞으로 누가 자신을 돌봐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28세가 된 아들은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동안 효도 못한 게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위해 살겠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효자였습니다. 병원 왕복, 재활치료 동행, 식사 준비까지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이웃들도 칭찬했습니다. 민수가 참 효자네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방문객들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동료들이 문병 오면 현관에서 막아섰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약하셔서 면회를 못 받으세요. 복지관에서 파견한 간병인도 거부했습니다. 저보다 엄마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24시간 모실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점점 순덕은 외부와 단절되어 갔습니다. 전화도 민수가 받았고 우편물도 민수가 확인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집에서 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욕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30분이면 끝나던 목욕이 1시간씩 걸렸습니다. 민수의 손길이 점점 부적절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엄마, 뇌졸중 환자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마사지가 필수예요. 순덕이 불편하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엄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신체 검사라는 명목으로 매일 온몸을 만졌습니다. 가슴을 만지면서 혹이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아래쪽을 만지면서 염증이 생겼나 보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물리치료라며 다리를 벌리고 부적절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순덕이 저항하면 죄책감에 빠뜨렸습니다. 엄마가 낫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정성껏 돌보는데 왜 의심해요? 밤에는 더 끔찍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몸을 풀어드려야 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또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순덕이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면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데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면 뇌졸중 후유증으로 이상해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화기를 치웠습니다. 외출도 막았습니다. 순덕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도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 거예요? 요양원에 가면 누가 엄마를 이렇게 정성껏 돌봐줄까요? 민수의 협박은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순덕은 아들이라는 이름의 간수에게 감금된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순덕의 삶은 매일 반복되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하고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처럼 치밀하게 순덕을 통제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 컨디션 체크라는 명목으로 온몸을 만졌습니다. 잠자는 동안 욕창이 생겼나 확인해야 해요. 점심 전에는 물리치료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인쇄한 가짜 운동법을 보여주며 정당화했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한 재활운동이에요. 하지만 그 운동들은 모두 순덕의 몸을 민수가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핑계였습니다. 오후에는 청결관리라는 이름의 목욕이 있었습니다. 2시간씩 걸리는 목욕 시간 동안 민수는 순덕의 몸을 샅샅이 만졌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서 꼼꼼히 씻어야 해요. 저녁에는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재발의 주원인이에요. 순덕이 울거나 저항하면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7년째 모시고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효자라고 해요. 병원에 갈 때도 민수는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진료실에 함께 들어가서 의사 질문에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이 어눌해지셨어요. 제가 상황을 더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순덕이 다른 말을 하려고 하면 차단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셔서요. 민수는 순덕에게 처방받지 않은 약물도 먹였습니다. 비타민이에요. 뇌졸중 환자에게 좋다고 해서 따로 샀어요. 그 약을 먹으면 순덕은 더욱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어졌습니다. 2010년경 순덕은 자살을 시도해 봤습니다. 민수가 외출한 사이 휠체어에서 일부러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지 못했고 돌아온 민수에게 들켜 더 심한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화장실 갈 때도 제가 지켜봐야겠어요. 2012년에는 복지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 말고는 다른 사람을 불편해하세요. 복지사는 효자 아들이 계시니 다행이네요라며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들은 행복하겠구나. 민수는 순덕의 침묵을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많이 안정되셨네요. 현실을 받아들이시는군요. 2015년이 되면서 순덕은 체념 상태에 빠졌습니다. 12년째 반복되는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분노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순덕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덕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작은 다짐이 곧 기적을 불러올 것임을 순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2015년 9월 23일 순덕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에 살던 김영희 씨가 그날은 감기로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낮에 시장에서 일했지만 그날만큼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평소처럼 순덕을 괴롭히고 있을 때 순덕은 필사적으로 바닥을 발로 두드렸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김영희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게 뭔 소리지? 위층에서 뭔가 떨어뜨리는 건가?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마치 도움을 청하는 신호 같았습니다. 김영희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올라왔을 때 민수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가끔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영희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같은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직접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문을 조금만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영희는 문틈 사이로 순덕의 모습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 절망적인 눈빛, 도움을 청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뇌졸중 앓은 시어머니 모셨는데 저렇게 야윈 건 정상이 아니야. 김영희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했습니다. 위층에 뇌졸중 환자가 있는데 학대받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사회복지사 2명이 방문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평소처럼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면회가 어려워요.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 점검이니까 어르신을 직접 뵈어야 합니다.
민수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순덕은 사회복지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아들이 12년 동안. 그 순간 민수가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순덕의 말을 들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해 순덕을 검사한 결과 명확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수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 민수의 주장은 무력했습니다. 민수가 감옥에 간 후 순덕의 진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촌 언니 김영희가 순덕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순덕아, 이제 안전해. 다시 시작하자. 물리치료사 이상호의 도움으로 순덕은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년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이 정도 남아있는 건 대단해요. 의지가 강하셨나 봐요. 심리상담사 정현숙과의 상담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순덕 씨는 생존자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2017년 순덕은 한방차와 약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담사의 권유로 시작한 취미였는데 생각보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 차는 스트레스 해소에 좋고 저 약재는 불면증에 효과가 있어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순덕은 2018년 인사동에 작은 가게를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덕이네 차밭이라고 간판을 달 거예요. 김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새로운 시작에 딱 맞아. 순덕도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봄 인사동의 좁은 골목에 순덕이네 차밭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68세의 박순덕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찻잎을 우리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첫 손님은 근처 화랑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스트레스에 좋은 차 있나요? 연잎차를 드셔보세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순덕은 따뜻한 미소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12년간의 지옥을 견딘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특별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받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순덕은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2019년 가을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최철수가 용기를 냈습니다. 사장님, 저와 함께 영화나 보러 가시겠어요? 70세의 퇴직 교사인 그는 순덕의 과거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순덕 씨가 중요하죠. 처음에는 주저했던 순덕이지만 최철수의 진심을 느끼고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순덕에게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2020년부터 순덕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가게 2층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저도 12년간 지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어요. 순덕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김미영은 이혼을 결심했고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던 박영숙 분가를 택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의무는 없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순덕의 명확한 조언은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8년의 형기를 마친 민수가 가게에 나타난 것입니다. 49세가 된 그는 루게릭병으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도와주세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하지만 순덕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12년간의 지옥을 기억하는 그녀에게 민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는 당신이 와서는 안 될 곳이에요. 엄마, 저는 당신의 엄마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일 뿐이에요.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치료받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수가 계속 빌었지만 순덕은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최철수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용서는 제가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를 다시 맺을 의무는 없어요. 현재 74세가 된 순덕은 여전히 건강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찻잎을 우리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여성 상담을 계속합니다. 최근 순덕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여자라는 제목의 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복수는 가해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순덕의 가게 입구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순덕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철학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 아침 순덕은 가게 앞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74년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12년이 오히려 자신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도 의미가 있구나. 그녀의 중얼거림은 지나가던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갔습니다. 오후에는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든 채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순덕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먼저 드시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찻잔을 내어주며 순덕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황이 어떻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제가 그 증명이니까요. 젊은 여성의 눈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차 한 잔에 담긴 따뜻함처럼 순덕의 삶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처럼 그녀의 인생도 이제는 빛으로 가득합니다.